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이다 사연 듣고 싶은 여러분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방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난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제 인생에 관해 전반적으로 일어난 사연이랍니다. 얼마 전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통쾌하고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사연은 바로 시댁과 남편에 관한 얘기랍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주위에 말했더니 다들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큰 마음을 먹고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건설회사에 다니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엄마 밑에서 저는 조금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위로는 2살 차인 언니가 있었고 가정 환경은 굉장히 화목했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딸이 전부라 그런지 워낙 다정하셨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언니와 저를 대해주셨어요. 엄마도 집에서 우리 자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언니랑도 사이가 좋아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전 딱히 고민을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연이 많더라고요. 전 너무 운이 좋게 평범한 화목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전 미술을 전공했는데 대학도 미술 전공으로 진학했어요. 다행히 재능이 많은 편이라 장학금을 받고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고 전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친구들과 미팅도 많이 나갔고 놀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팅에서 만난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냥 남자친구였지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학생 때 만난 우리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군대까지 기다렸던 저는 어렴풋이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정아, 엄만 지금 네 남자친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놈하고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응? 편견일 수 있지만 네 남자친구 아버지가 외도로 이혼했다며. 홀어머니가 얼마나 아들한테 의지하겠어. 게다가 외동아들이라며. 엄마는 절대 반대야. 그런 집에 집 가면 내 딸만 고생해. 엄마, 나 아직 대학생이야. 결혼은 먼 얘기잖아. 물론 이렇게 사귀다 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싫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해 볼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연애할 때 엄만 남편의 관을 듣고 아주 많이 반대하셨어요. 결혼한 나이도 아닌데 헤어지라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서 저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상하지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임신한 줄도 전혀 모르고 전 친구들과 술도 마시러 다녔어요. 그러다 몸이 이상하다 느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제가 무려 임신한 지 3개월이나 되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을 만나고 있던 터라 만나서 대책을 세웠어요. 그땐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남편은 군대에 다녀오고 막 복학했을 때였습니다. 너무 어렸던 우린 닥친 현실이 무서웠어요. 저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친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닌 저에게 무조건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아이가 제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 지우기가 무서웠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었지만 지운다는 것은 제 선택지에 없는 결정이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낳아서 키우자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전 부모님 몰래 학기 중에 휴학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반대하실 게 분명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혼란스러워할 때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어요. 남편은 계속 결혼해서 낳자고 했고, 우리 친언니는 무조건 지우라고 했었죠. 중간에서 혼란스러워하자 언니는 급기야 우리 부모님께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안 지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애를 낳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여보, 내일 얘 병원 데려가서 지우게 해. 대학 졸업도 안 했으면서 지금 아기를 낳겠단 말이 나와?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잘하면서 그렇게 조용했으면서 왜 갑자기 대학 가더니 그렇게 된 거야? 엄마 네 남자친구 싫다고 했잖아. 헤어지라고 했더니 임신해 오면 어떡하니? 아휴. 아빤 저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셨고 엄마는 엉엉 우셨어요. 저는 그 당시엔 우리 부모님께 사실을 말한 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는 진심으로 아이를 지우라고 병원을 알아보셨어요. 저도 그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이를 무조건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식탁에 올려놓고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왔어요. 편지에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전 무조건 아이를 낳고 싶다고 용서해달라고 썼어요. 제가 남편이 어디 사는지 말하지 않은 상태라 부모님은 남편에 관한 정보를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려서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야반도주한 저는 그대로 친구 집에 가서 잤고 다음날 남편에게 항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된 거 본인 집에서 일단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있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도망간 저를 부모님, 특히 아빠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도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속상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어요. 아빠는 특히 제가 미술을 전공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상도 많이 받았고 재능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엔 제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아빠가 저를 유학 보내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힘들게 야근까지 하며 적금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임신해서 아기를 낳겠다고 하니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댁이 잘 살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건이 안 좋은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했던 결정이랍니다. 시댁에 들어갔을 때는 임신 중기였을 때였어요. 도망치듯 집을 나와 시어머니와 갑자기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중한 외동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본인 아들의 아이가 맞냐고 묻기도 하셨어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무조건 하겠다고 하셨죠. 아기가 생기고 휴학을 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계속해서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있는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넌 언제까지 침대에 누워 있을 거야? 양심도 없지. 당장 안 일어나? 난 시댁에 얹혀 살면서 너처럼 사는 앤 처음 본다. 눈치도 없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빨리 청소하고 빨래해. 아유, 나는 복도 없지. 어쩌다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유, 어유. 제가 첫째 때는 입덧은 딱히 없었는데 유난히 잠이 많았어요. 머리만 대면 잠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자려고 한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잠들곤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셨는데 그렇게 일하러 나가셨을 때만 제가 집에서 쉴 수 있었어요. 그 상태로 눈치를 보느라 전 임신했는데도 살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정과 연락하면 아버진 그때도 아직 화가 많이 나셔서 만삭이 된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언니와 엄마는 그래도 저를 보러 시댁 근처로 오시긴 했습니다. 엄만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배웠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결혼식을 못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대놓고 욕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속상해서 며칠 동안 잠을 아예 못 잤다고 했어요. 사실 집안만 놓고 보면 우리 집이 훨씬 여유로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저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분가해서 살라고 비상금을 주셨어요. 그렇게 첫째를 낳았고 막상 아이를 낳으니 아빠도 저를 보러 오셨어요. 낳느라 수고했다며 용돈도 주고 가셨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첫째가 딸이라 아들이 아니라고 아쉽다고 대놓고 구박하셨죠. 그걸 우연히 본 친언니는 저에게 반드시 분가하라고 했어요. 전 그래서 병원에서 회복을 완전히 하기도 전에 남편에게 비상금으로 독립하자고 했고 이 사건은 시어머니와 제가 본격적으로 틀어지게 된 원인이랍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님 말 그대로 난리를 치셨어요. 돈이 있으면 나를 줘야지. 뭐? 독립? 장난하니? 그럼 몇 달 동안 내 집에서 먹고 잔 거 어쩌고? 그 돈 당장 안 내나? 아이고, 우리 착한 효자들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늙은 네 엄마는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마트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이런 나를 두고 나가겠단 말이 나와? 아휴, 미치겠다. 다정아, 그 돈 그냥 우리 엄마 주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평생 잘할게. 응? 나도 곧 방학이니까 공장에 가서 돈 벌어서 그거랑 네 비상금이랑 합쳐서 우리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응? 전 너무 머리가 아파 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조건 분가하고 싶었고 우리 엄마도 분가를 목적으로 돈을 주셨는데 남편이 제게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거든요. 몇 날 며칠을 빌면서 본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었죠. 저는 그때 아이를 낳은 직후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분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남편은 저를 달래니 그럼 일단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만 같이 사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비상금은 절반을 떼어 시어머니에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이 돈 관리를 워낙 잘하니까 은행에 맡기지 말고 본인을 주라고 하셨거든요. 이때 제 말을 들은 친언니가 중간에서 반은 몰래 가지고 있으라고 충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맞은 남편은 공장에 일하러 가고 전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생아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힘든 것을 전 오로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첫째가 성별이 딸이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아이가 신생아라 우는 것이 당연한데 울음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달래다가 시어머니의 고함에 현관을 나가 길거리에서 우는 아이를 달랬어요. 그때가 겨울이라 엄청 추웠는데 아이가 추운 겨울 공기 때문에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그땐 절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아이가 돌이 되면 분가하려고 준비 중이었죠. 실제로 남편이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어요. 에이, 여보. 지금 우리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살림해 주는 거 편하게 받아먹고 있잖아.
독립하면 그거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혼자 키우면 힘들잖아. 나 학교 다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다고 몇 번이나 당신한테 말했어. 나 그냥 온전히 우리 공간을 가지고 싶어. 분명히 아이가 돌 되면 나가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거야? 다정아, 서운하다.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엄마가 옛날 사람이고 또 어른이니까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순 있지. 그래도 그렇게 너무 대놓고 싫어하면 어떡해? 너무 실망이다.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분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를 데리고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알아보았거든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신생아를 혼자 돌보며 시댁의 모든 집안일을 제가 했거든요. 시어머니 마트에 가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며 제 얼굴만 보면 구박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제 딸을 예뻐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사는 것은 절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하고 말다툼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괴롭힌다고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힘들게 공장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학기 중에도 공사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제가 너무하다고 했죠. 본인이 학생이라 공부하기도 바쁜데 집에 오면 제가 구박해서 괴롭다고 했어요. 무릎 꿇고 빌던 사람은 아예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전공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는데 속상하고 서운했어요. 그렇게 분가는 아예 없던 일로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비상금을 주었던 것도 우리 엄마가 분가를 조건으로 준 것인데 분가도 안 하고 시어머니에게 드린 돈은 행방이 묘연했어요. 돈 얘기를 꺼내면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고 흥분해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게 서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전화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걸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야, 나가. 이거사. 뭐 돈을 누가 보면 억을 준 것으로 착각하겠다. 겨우 전색은 조금 줘놓고 내 아들을 쥐잡듯 잡아? 아주 엄마나 딸이나 소중한 내 새끼 잡아먹으려고 하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친정으로 꺼져. 네 딸 데리고 꺼지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소리를 듣고 저에게 막말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친정으로 꺼지라고 하셨죠. 저도 마음 같아선 그냥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늘도 너무하시지. 이때 우리 친정에 비극이 닥쳤거든요. 왜냐하면 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빠가 너무나도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회사의 자리를 알아봐도 그때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이 구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가 그때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자리는 없어지고 빚이 잔뜩 생겼어요. 급한 대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주지 않은 남은 비상금을 주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온 가족이 공장에 가서 돈을 급하게 벌어도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사채업자가 친정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척들에게 제가 대신 연락할 정도로 친정의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여유롭게 사던 친정이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망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게다가 친언니도 결혼한 직후라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어요. 형부네 집안도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전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대로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키우는데 그나마 희망이었던 것은 남편이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남편은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그대로 집에 갖다 주어 그것을 보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날이 갈수록 지독해졌어요. 넌 진짜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지? 무슨 복이 있어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아유,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 내조도 잘하고 그래야지. 우리 아들 보고 싫은 소리 할 거면 네 친정으로 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그냥 가만히 아이랑 놀고 있었잖아요. 물론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저도 좋아요. 제가 더 잘할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속이 터져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수제 소리를 들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대학 때 여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해 아이 아빠가 된 건지. 됐다. 그래.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던 저에게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보기도 싫어 아이를 데리고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돈을 꼬박꼬박 갖다 주었는데 가정적인 남편은 아니었어요. 저보다 본인 엄마에게 훨씬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이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회식하면 집에 오지 않은 날도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아이를 업고 나가 남편을 찾아다닌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발견하면 너무 창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아도 해탈해서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병원에 쓰러져 입원했던 아빠가 그만 큰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도저히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남편이 수술비를 주었어요. 남편에게 분가 사건으로 서운해하던 엄마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돌던 남편이어도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니 든든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너무 슬프게도 우리 아빤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그대로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보내며 슬픔에 빠진 저와 달리 시어머님 본인 자식이 돈을 잘 벌어 수술 비용을 보탰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하필 추석이라 친척들을 볼 날이 많았는데 제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본인 아들이 최고라고 하셨죠.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남편이 아니었다면 수술을 받지도 못했을 테니 그냥 꾹 참았어요. 그러다 아빠의 장례를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하필 거기가 계단이라 심하게 굴렀어요. 시어머니는 온몸이 골절되어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대놓고 저에게 시어머니 간호를 부탁하더라고요. 내가 장인어른 수술비도 내줬잖아. 엄마도 아는 사람한테 간호를 받고 싶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간호받으면 힘들지 않겠어? 당신이 힘들겠지만 엄마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심신 안정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러면 나도 당신한테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어머님 돌볼게. 당신도 그 대신 퇴근하고 종종 와서 보고 가고 그래. 어머님이 아들 좋아하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노력해 볼게. 마침 집에 있는 것도 저였고 남편이 우리 친정에 도움을 주기도 했으니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병간호를 직접 해본 적이 있으세요? 원래 진짜 가족도 하기 힘든 게 간호거든요.
시어머니는 원래도 짜증 거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치니까 더 심해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참고 간호했던 것은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아빠의 수술비를 주기도 했지만 저한테 시어머니가 퇴원하면 그땐 진짜 분가하자고 약속했거든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은 저는 첫째를 혼자 돌보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자며 간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퇴원하자 남편은 시댁 근처에 전세를 얻어 분가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가서 살자고 할 땐 그렇지 않더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분가를 반대했는데 남편은 굳건하게 분가를 추진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제 가정에 신경을 쓸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분가해서 우리끼리 살게 되자 더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랑 살 때는 어머니 눈치를 봐서 아침밥을 먹고 가거나 외박 횟수가 이렇게 잦진 않았거든요. 분가해서 독립하자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주일에 3-4번은 회식하느라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도 문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독립해서 나가자 심심하고 적적하다며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예고하고 온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무작정 오셨어요. 이것과 관련하여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잠시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어머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귀신이니? 무슨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행동해. 그렇게 사람한테 대고 소리 지르는 건 무슨 행동이니?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고, 그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너무 더러워서 돼지도 이거보단 깨끗하게 살겠다. 어머니, 아이 데리고 와서 청소하려고 했어요. 오늘 어차피 대청소 예정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집에서 기다렸을 텐데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어떻게 오긴? 내 발로 왔다.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올 때마다 너한테 알릴 수도 없고 밖에서 더운데 반찬 들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어. 우리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네가 요리 못하니 나라도 반찬을 챙겨야지. 아유, 불쌍한 내 아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요리 못한다고 구박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 반찬엔 손을 잘 대지 않고 제가 해준 요리를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매주 한가득 반찬을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져와도 어차피 남편은 집에 잘 있지도 않아 먹을 사람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을 매주 버리는 것도 일이었어요. 제때 버리지 않으면 시어머님 왜 안 먹냐고 와서 한 소리 하기도 했어요. 냉장고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라 남편에게 대신 말하라고 해도 남편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우리 집의 영역은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았는데 제 오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비밀번호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가자 남편에게 전화해 말했더니 오히려 그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데 자기가 고부 갈등까지 중재하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돈을 매달 벌어왔으니 저도 할 말이 점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친정엄마가 아버지가 하늘로 가고 너무 외로워하셨어요.
친언니도 결혼해서 없으니 혼자 적적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을 자주 가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니 힘들더라고요. 친정엄마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전화로 너무 외롭다고 아빠가 꿈에 나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전날 시어머니가 또 몰래 와서 있다 갔으니 그날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렀어요. 워낙 오랜만에 오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인 김치찜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국자를 든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더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더우니까 냉수를 가져오라고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리 본인 아들 집이라 해도 이렇게 남의 집을 본인 집처럼 드나드는 게 슬슬 짜증이 나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요리하느라 정신없고 곧 친정엄마도 도착할 텐데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인사만 하고 물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더니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찜 냄새가 이상하다. 색깔이 흐리다. 양파를 왜 넣냐 등 잔소리 시작했죠. 전 나가란 뜻으로 친정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그럼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다음에 와달라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친정엄마가 배를 누르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와 저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당황한 상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기분이 나빴고 거기서 시어머니만 혼자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엄마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열심히 김치찜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는 남편 보기 너무 좋아요. 안 그래요? 어느 사위가 장인어른 술비를 그렇게 내줘요? 아이고, 내가 낳았지만 너무 대단하고 멋져. 이래서 아들이 중요한데 어째 우리 며느린 딸을 낳아서 복도 없어요. 아, 네, 사도는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때 김서방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남편이 하늘로 갔지만 수술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사돈 덕분입니다. 시어머니는 또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만 표정이 굳은 채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게 너무 듣기 싫었지만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묵묵부답으로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그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계속 제 얼굴을 보면서 아들 자랑을 귀 아프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장단을 맞추려고 그냥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제가 처음에 많이 혼냈어요. 요리라는 게 정성이 중요한데 며느린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곱게 자라서 입맛이 까다로운데 그거 맞추려면 상당히 고생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배워서 실력이 조금이라도 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사돈, 부족해도 저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자식이에요. 부모 앞에서 자식을 욕하시면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내 새끼 요리 먹으면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선을 넘어 제 욕을 하자 엄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대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금세 당당해졌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말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나중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사는지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우는 친정엄마를 달래자 시어머님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갑자기 통곡하셨어요. 땅바닥에 앉아 가슴을 치며 엉엉 울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며느리와 사돈이 본인을 모함한다고 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전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렀다 아예 양가 어른들은 왕래가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생각보다 여파가 아주 커서 남편과 저도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인다고 당분간 친정에 못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다음 주가 우리 친정엄마의 생신이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워낙 외로워하셔서 친언니와 제가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에 뷔페를 먹으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남편하고 싸워서 엄마 생신 당일까지 서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이땐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생신인데 기분이 상했고 결국 언니 부부에게 전 울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어요. 형부도 언니도 화가 나서 이건 이혼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죠. 저도 저런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보고 싶지 않았고 게다가 남편과 사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혼할 순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딸을 양육하려면 현실적으로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 힘들었어요. 잘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중퇴까지 해서 저는 고졸인 상태였거든요. 급하게 공장에 가서 일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딸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맡긴다고 해도 엄만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하던 터라 무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그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생리를 몇 달간 하지 않았던 적이 꽤 많아요. 그런 적이 많으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임신했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고 배 안에 있는 아기한텐 미안하지만 사실 임신 소식이 기쁘진 않았습니다. 막막했단 말이 더 맞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임신 사실 덕분에 남편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화해하게 되어 그거는 좋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이번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의 성별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 제가 정하는 게 아닌데도 꼭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셨죠. 첫째 때는 입덧은 없었는데 둘째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입덧하는 저를 남편이 옆에서 챙겨주었어요. 관계가 서먹해졌었는데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제없이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를 임신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좀 더 유하게 행동했어요. 확실히 남편이 안정을 주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도 예전처럼 정색하는 것도 줄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웃으면서 대하자 저를 예전처럼 미워하지 않고 이제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하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 약속이 많은 사람이라 아무렇지 않게 옷 정리라고 침대에 눕혔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평소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그날따라 옷주머니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몇 개 나와서 버리려고 하다 확인했더니 거기에 뭐라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텔 이름과 더불어서 고급 레스토랑 이름, 그리고 백화점에서 진주 귀걸이를 산 영수증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몰래 숨겨놓은 뒤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어요. 평소에 절대 핸드폰을 보는 편이 아니라 비번이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저는 입을 막고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상대는 같은 회사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머리가 멍하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둘째를 임신하고 저에게 더 잘해주어 절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매달 돈도 갖다 주니 외도 관련해선 전혀 의심 안 했는데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는 남편을 때려서 잠에서 깨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울면서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으면 제가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유, 난 또 뭐라고? 이게 왜? 내가 매달 돈도 주는데 이 정도면 남편 역할 충분하지 않아? 내 돈으로 친정에도 갖다 주면서 나는 이러지도 못해? 나 잘 거니까 깨우지 마.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왜 깨워? 아유. 남편은 너무 당당하게 자긴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놈의 월급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은 진짜 아무렇지 않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웃으면서 맞이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소파에 멍하게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자꾸 저에게 말을 거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가만히 놔두세요.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하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또 멍하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새 남편에게 말했는지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남편은 제가 예민하게 행동한다고 짜증을 냈어요. 그때가 제가 둘째 임신 막달이었는데 너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겐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던 엄마였거든요. 다행히 제가 남편의 바람을 말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 시어머니는 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전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바로 이혼하려고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저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이 집에 있어도 서로 각자 할 일만 했어요. 아이를 낳고도 둘째를 한 번도 안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심지어 저보다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땐 저도 울면서 남편을 마구 때렸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이혼하면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바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딸의 상처와 제 상처는 누가 치료해주나요? 그래서 일단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왜 힘든 사람에게 고통을 더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둘째를 낳고 혼자 외롭게 키우는데 너무 힘든 얘기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단 소리를 듣고 혼자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에게 무려 위암 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항암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돈도 많이 들고 편안하게 아빠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도 저에게 엄마가 편한 대로 행동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사위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단 핑계로 친정에 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고 추석이 다가오니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남편은 훨씬 인간이 쓰레기였습니다. 우리 엄마 위암 말기래. 언제 돌아가실지 전혀 몰라. 이번 추석 때는 당신도 가서 인사하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서 당신 자식들을 봐서라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 참나 웃기고 있네. 야, 네 엄마가 암에 걸린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누가 아프래? 그냥 이혼이나 해줘. 뭐가 좋다고 이혼을 안 해? 위자료 준다니까?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그거 진심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 네 자식을 둘이나 낳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어? 나 너 때문에 대학도 자퇴했어.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남편은 울면서 소리치는 저를 뒤로하고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제가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았는데 뿌리치고 나가더라고요. 너무나도 매정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속으로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이모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의 사업이 잘 풀려서 굉장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외국에 있어서 우리 집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대요. 이모부가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돈이 많으니 항암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도 돈 문제가 풀리니 항암을 하겠다고 하셨죠. 추석에는 남편은 정말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놓고 상간녀의 집으로 가더라고요. 외도를 들키고 숨길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집 거실에서 상간녀의 집에 가져갈 한우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전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온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려주었어요. 제가 밥을 차려주니 남편은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일부러 말 안 했었는데 사실 우리 엄마 있잖아. 재산이 100억대야. 엄마가 곧 돌아가실 수도 있어서 나랑 언니한테 말해줬어. 몰래 시골에 숨겨놓은 건물이랑 땅이 있었대.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나 아이들 혼자 키우는 거 싫어서 그래. 제가 엄마의 재산이 100억대라고 하자 남편은 그게 사실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전 이모에게 받은 통장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모가 마침 저에게 돈을 송금했었거든요. 이미 다 제 계획에 있던 거였어요. 실제로 잔액이 잔뜩 있는 통장 금액을 확인하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나중엔 통장을 보고 몇 번을 확인하더라고요. 진짜인 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자식들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치? 아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며 살게. 내가 진짜 사는 게 힘들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었어. 미안해. 전 그렇게 엉엉 우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청소나 빨래,
요리한 적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서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관계를 끝냈어요. 너 같은 여자랑 만난 게 후회된다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매일 빌었어요. 여보, 어차피 우리 이제 재산도 많은데 당신 직장도 그만두는 거 어때? 우리 건물 사서 월세 받으면서 놀러 다니자.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못 보냈잖아. 이제 당신 완전히 퇴사하고 나랑 놀자. 아이, 진짜? 그래도 돼? 나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어. 이제 힘들게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당신하고 제주도랑 해외로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래.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 좋다. 믿을 수가 없어. 전 남편을 꼬드겨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했어요. 남편은 제가 퇴사하라고 하자 너무 좋아하며 바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정에는 가지도 않더니 본인이 나서서 친정엄마를 보러 갔어요. 심지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자기가 병원에 가서 엄마의 항암 치료 돕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속으로 얼마나 괘씸했는지 몰라요. 돈이 뭐라고 저렇게 사람이 아예 바뀐 건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다행히 이모의 돈으로 항암을 하고 이겨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말기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엄마가 너무 대단했어요. 엄마의 상태가 완전히 좋아지자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은 다 마친 뒤였어요. 이모에게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했더니 본인이 저보다 더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부는 저를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데려갔어요.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고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당신이 저번에 그랬지? 이혼해달라고. 그래, 이혼하자. 나 진짜 살면서 당신 만난 건 내 인생의 수치야. 난 당신하곤 이제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증거가 너무 많아서 당신은 불리해. 도장이나 찍고 가볍게 정리하자.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응?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나 당신 믿고 퇴사까지 했는데 왜 그래, 여보? 내가 미안해. 어? 갑자기 이러면 나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외도의 증거는 차고 넘치던 상태였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자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까지 연락이 왔어요. 사람은 역시 안 변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보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이 많은데 속였다고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들은 이제 퇴사해서 돈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완전히 구차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를 찾아가고 심지어 친언니한테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친정에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를 말한 뒤였습니다. 전 이혼 서류를 내밀고 바로 친정으로 왔는데 남편은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친정집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시끄럽고 거슬려서 경찰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난리를 쳤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합의 이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퇴사하고 돈이 전혀 없었던 남편과 이모의 도움을 받은 저는 변호사 선임부터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인의 도움을 받은 저는 쉽게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친정에 와서 엄마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너무 찾아와서 이사를 2번이나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소를 모르는지 찾아오지 않네요. 이모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어 덕분에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걱정됐는데 워낙 남편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아빠를 굉장히 어색해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우리 첫째를 안 좋아했으니 이혼하고 첫째는 표정이 훨씬 밝아졌답니다. 이제 그 무서운 할머니와 아빠를 보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연이랍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비록 이혼했지만 남편의 인생이 철저하게 망한 것을 보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이제 전 남은 인생 엄마를 모시고 소중한 우리 2딸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최민기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많이 써본 적이 없고 평소 말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 서투를 수 있으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제 못난 과거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실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돈만 생겼다 하면 도박하러 나가고 매일 술에 절어 살고 돈 버는 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긴 그런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편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빠로 보지 않았고 저를 싫어하는 걸 넘어 혐오했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술 냄새만 풍기는 그런 아빠. 방구석에서 세상과 등져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아빠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은 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저를 봐도 못 본 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감히 니들이 아빠를 무시하냐며 화를 냈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고 유일하게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 바로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이란 말도 잘못된 것이겠죠. 제가 집에 사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버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으니까요. 아내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낮엔 아이들 급식소에서 일했고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일을 했고 밤이 되면 대리기사까지 3가지 일을 했으니까요. 아내는 들어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더 대리를 뛰었고 쪽잠을 잔 후 학교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급식소 일은 무척 고된 노동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밥을 먹이기 위해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아내를 보고 왜 그런 남편과 사냐고 모두 이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정말 이런 날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 아내가 제게 뭐라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낸 그날도 대리를 뛰고 고단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술을 먹으며 게임을 하고 있자 그런 저를 보곤 눈물이 한가득 고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작하면 돼. 제발 회피하려고 좀 하지 마. 당신 취업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여보, 사업 망해서 힘든 심정 이해해. 나도 마음 아파. 근데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천천히 극복해 나가보자. 어?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험악한 눈으로 노려보다 다시 게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발 여보, 제발. 내가 부탁할게.
내가 빌게. 아낸 급기야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이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제발이란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부터 참아왔던 울분과 화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전 폭발해버렸습니다. 내가 잔소리 좀 그만하랬지? 듣기 싫다고 했잖아. 전 아내를 향해 컴퓨터 옆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졌어요. 아내는 그 뒤에도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를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도 보고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회유도 해보고 제게 손찌검을 당하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로 낙오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3년 전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고 주변 지인들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족들마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에서 한순간에 추방당했고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기름칠을 칠한 바퀴처럼 매일 잘도 굴러갔지만 제 인생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고물이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고통에서 도망가고자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술은 저를 잊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회피 수단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제가 고물이라는 것도 추락한 사람이라는 것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쓰레기 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그 여잔 저희 동네에서 술집 장사를 하는 여자였어요.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의 사장이었는데 제가 올 때마다 은근슬쩍 소주 한 병을 더 얹어주며 남편 없이 사니까 밤이 너무 외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기 씨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마누라 있어도 다 외롭다 하던데 민기 씨 혹시 나랑 잘해볼 마음 없나? 나 귀찮게 안 할게. 마누라랑 자식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손댈 생각은 없어. 나 민기 씨랑 그냥 연애하고 싶은 거니까 연애는 괜찮죠? 전 그렇게 그 여자랑 놀러 다녔어요. 술도 마시고 외박도 하고 그 여자 친구들도 만나면서 놀러 다니고 한마디로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여자들이랑 논이 좋은 점도 있었어요. 혼자 술 마시는 것보단 그래도 말할 상대가 생기니 외롭진 않다는 거. 그거 하나요. 이성적인 매력이고 뭐고 그런 것보단 외롭지 않으니 그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눈을 쳐다보는 건 참 죄스러웠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어느 날은 자식이 저한테 이리 묻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물론 아내가 제 바람을 몰 리 없었어요. 제가 하도 안 들어오자 제 뒤를 밟았는지 어느 날 저한테 다가와 뺨을 후려치더군요. 당신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당신 바람 피는 건 다 알고 있더라. 나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거야? 이제 당신 속이 좀 편해? 나는 그렇다 치고 애들이 알게 되면 어쩌려 그런 짓을 해? 어쩌라고? 왜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관심 꺼. 아니면 이혼하든가 그냥. 뭐라고? 이혼? 당신 그 말이 쉬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을 되짚어보면 전 정말 쓰레기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놈이었어요. 바람피고 걸린 주제에 빌진 못할 망정 싫으면 이혼하라니. 사실 저도 이혼은 두려웠습니다. 버림당하는 건 두려웠는데 정말 그 말이 아내 입에서 나올 걸 생각하니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버렸어요. 아낸 제 말에 엉엉 울더니 자는 애들을 깨워서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그 후 한 달간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쯤 되자 저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이혼은 하더라도 용서는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무작정 아내 친정으로 갔습니다. 절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에 미안하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냥 무릎만 꿇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낸 기가 찬 듯 저를 보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냐며 가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그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나중엔 장모님까지 와서 얼음장 같은 물을 제 얼굴에 뿌리시며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죠. 장모님에게 매타작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쌌습니다. 전 가만히 그걸 묵묵히 맞고 있었고 아낸 그걸 보며 울다가 저를 다시 받아줬어요. 저도 그때부터 좀 잠자코 가만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뭔 돈 버는 직업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 안 만나고 술 좀 덜 마시며 지냈다는 거였죠. 아내가 뭐 하라 하면 청소 정도 해주면서요.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어려워했지만 전 나름 아버지랍시고 자식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공부시키고 그 정도였어요. 아낸 참 착한 여자라 제가 그렇게만 해줘도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이대로만 지내자면서 잘하고 있다곤 말할 때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전까진 술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한번 친정에 갔다 온 이후론 혹여나 제가 또 자제력을 잃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또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허튼 짓을 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저조차 그런 바닥까지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론 집에 있으면서 애들 숙제 봐주고 가끔 요리도 해주면서 아내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걸 다 한 거야? 어느 날은 시간이 남아 저녁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놀라더군요. 전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다 먹으라 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아내는 제 변화를 참 좋아했어요. 가끔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절 구박하려 치면 대신 나서서 막아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장모님은 욕설을 중얼거리시며 마지못해 나가시곤 했습니다. 아낸 여러모로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요. 아마도 제가 사업으로 망하기 전 다정한 신랑이자 아이들의 아빠였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면서 저희 결혼 초기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 위로 아내의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나도 주책이네. 갑자기 왜 여기서 눈물이 나지? 아낸 주책이라며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내심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 그 희망만 품으며 이 고된 생활을 참고 버티고 산단걸요. 아내의 눈물을 마주하고 나서 제 마음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또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구석에 있는 이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야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방 안에만 있을 바에야 뭐든 나가서 부딪히고 깨져보는 게 제 타고난 성격이기도 했고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잘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제 도전을 가장 믿어준 건 역시 아내였어요. 다들 술에 빠져 감도 잃은 제가 뭐를 할 수 있겠냐 했지만 전 한 번 더 도전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차린 건 자그마한 와플 가게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였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창업 비용도 비교적 적어 결심한 거였죠. 제가 가게를 열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아내 도움이 컸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수중에 없었는데 아내가 장모님을 찾아가 눈물로 설득해 창업 비용을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그놈이 대체 뭘 안다는 거야? 또 말아먹게? 그냥 냅둬라 냅둬. 그러다 망해서 또 예전같이 되려면 어쩌려고.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줘요. 이번엔 나도 도울 거고 그 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아유,
못 산다. 내가 니들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장모님은 아내의 설득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마지못해 저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정신 차린 만큼 이번엔 잘 좀 해서 우리 딸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장모님의 돈으로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재료를 미리 손봐두고 한치의 실수 없이 잘 해내려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세상에 간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달리기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장사라는 게 그렇지만 늘 잘 되진 않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 손님이 없으면 괜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와플 맛에 문제가 있나 해서 먹어보기도 했고요. 허나 주변에 학원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가게는 조금씩 자리 잡아갔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젠 직원을 두고 일해야 할 만큼 가게가 바빠졌죠. 덕분에 아내는 하던 일 모든 것을 그만두고 와플 가게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같이 하니 와플 가게는 더더욱이나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와플 가게라 하면 흔히 아이들만 먹으러 올 것 같지만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음료를 드시러 자주 오시곤 했는데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어찌 그리 이쁘고 싹싹하냐며 기특하다고 손자껏까지 와플을 사가시곤 했어요. 이거 원래 안 드리는 건데 서비스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신 다음에 또 오셔야 해요. 아, 그리고 어르신, 이거는 쿠폰인데 와플 하나씩 드릴 때마다 찍어드려요. 9개 모으시면 가져오세요. 공짜로 와플 하나 드리니까요. 아내는 적절하게 서비스도 내어주며 손님들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아내가 잘 채워주고 있었죠. 덕분에 저희 부부가 하는 가게엔 가끔씩 어르신분들이 모이시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친절한 부부가 한다고 입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특히 저희 와플 가게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는데 그건 저희 작은 딸이 한몫했습니다. 작은 딸이 요 와플 가게 근처 학원에 다녔는데 틈만 나면 학원생들과 선생님들을 끌고 와서 먹어보라고 하곤 했거든요. 애가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학원생들 사주면서 저와 안면을 트게 됐고 아이들도 와플의 달짝지근한 맛에 끌려 자연스레 학원 가기 전 와플 먹는 걸 일상으로 삼게 되었지요. 우리 딸 최고네. 최고야. 장사꾼 해도 되겠는데? 그럼 내가 누군데? 내일은 내 학교 친구들 데려올 거야. 나 이번엔 전교회장 됐으니까 내 말빨 좀 먹힐걸? 작은 딸은 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할 만큼 사교성이 무척 좋았는데 아내 말론 학부모 상담을 갖다 들었는데 저희 딸이 전교생 모두와 친한 아이로 이미 유명하다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와플 가게엔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더 자리를 잡아나갔고 그제야 저도 아내도 돈 걱정에서 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돈을 빌려주신 장모님께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드리며 그간의 죄송함을 고백하고 돈도 갚을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셨는지 고맙다며 처음으로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셨습니다. 이제야 사이 노릇을 하는 기분이었죠. 사실 그 시절 가장 좋았던 건 자식들 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늘 저를 외면하기 바빴던 아들과 딸이 이젠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와플 가게에 와서 가게 일을 척척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혼자 여러 번 숨어서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작은 딸은 저한테 손편지까지 써주었는데 너무 가슴에 남아서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배경화면으로까지 해놓았어요. 여보, 우리 딸이 어제 당신 자랑을 얼마나 애들한테 했는지 몰라. 당신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옷 있잖아. 그거 애들한테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 아주. 당신 좋겠네. 아는 종종 딸이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말하며 흐뭇하게 웃곤 했어요. 사실 아내야말로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걸 가장 바라고 있던 사람이었으니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게 티가 났습니다. 저희 부부관계는 당연히 더 좋아졌죠. 손님들도 가끔씩 저희 부부를 보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을 농담처럼 하셨으니 민망하고 부끄럽긴 했지만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는 아내도 가게에 나오지 않게 했어요.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직원을 둬도 되니 아내를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또 사실 최근 아내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냉장고에 둔다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전화를 한다거나 어느 날엔 가게 문을 잠그고 가지 않아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죠. 처음엔 아내를 지책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아내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그간 너무 고생하며 살다 보니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쉴 것을 권유했어요. 아내는 쉬겠다 했지만 그것도 마음에 걸렸는지 몇 번씩은 가게에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와플 가게에서 마감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엄마가 쓰러졌는데 일어나질 않아. 아들은 울먹거린 목소리로 제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119에 연락했어? 했는데 아직 안 왔어. 어떡해, 아빠? 엄마가 모서리 쪽으로 넘어져서 많이 아파해. 알겠어. 아빠 가게 접고 갈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에도 마음 한구석은 찝찝했습니다. 그간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고 구급차가 엄마를 실어 갔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상하단 말을 하더군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전 대충 신발을 꾸겨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머리에 붕대를 싸매고 누워 있었습니다. 출혈이 많았는지 아내의 상태는 제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벌벌 떨었어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모르는 사람?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어. 나 우리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다고. 내가 도둑인 줄 알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방망이에 맞았어 봐. 아내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을 못 알아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전 순간 아내가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오더니 제게 보호자냐 묻곤 저를 따로 보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니 말을 건네왔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뭘 모릅니까? 환자분은 이미 치매 중기로 넘어가신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야? 내 마누라 나이가 몇인데 치매야? 전 복도가 쩌렁 울리도록 버럭 소리 질렀어요.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담담하고 차분한 어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이나마 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일단 처방하는 약을 드시면서 최대한 진행을 늦추어야 합니다. 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이성이 그땐 확 놓아지면서 입에서 별소리가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장난해? 내 마누라가 치매인데 그걸 남편인 내가 왜 몰라? 어떻게 모르냐고. 니들 돈 벌련 수작인 거지? 어? 인간 같지 않은 놈들. 그러나 전 그렇게 말은 세게 했으면서도 아내가 울며불며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 그 말이 자꾸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병원 복도로 오가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순간 제게로 멈췄고 몇몇 간호사들이 다가와 저를 말렸습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자에 고혈압도 가지고 있어 진행이 빨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만두게. 그때 멀리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던 장모님이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이 제게로 걸어오는 소린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전 장모님을 보는 순간 의사의 멱살을 잡던 손을 풀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증상이 치매가 맞다고 했고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김장하러 부른 거 기억나나? 그때 딸애가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재료를 손질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물었네. 어떻게 김장하는 거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수십 번 수백 번 한 김장인데 묻더라니까. 처음엔 나도 별거 아니라 생각했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이미 여러 번이었어. 제 아빠 기일 날짜 까먹지 않은 애인데 그것도 모르겠다며 나한테 묻고 어느 날은 우리 집 오는 길을 모르겠다며 전화를 하고 그때 알았어야 하는데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장모님은 그야말로 오열을 하며 목을 놓아 우셨고 전 그것을 바라보며 침통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부터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추락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에 그야말로 나동그러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장모님의 흐느낌을 들으며 그대로 장모님을 복도에 두고 병원 밖으로 빠져나와 늙고 병든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내 아내가 치매라니, 치매였다니. 그것도 모르고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제가 혐오스러웠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술만 먹는 저를 만나 지질이 고생만 하다 그런 병을 떠안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나무 아래에서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타들어갈 듯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아내를 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치매 걸린 아내의 남편이 되겠다고. 아내의 생전 소원대로 병이 심해지기 전까진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병수발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뼈아프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몸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 바람핀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죽으라고. 날 두고 그년이랑 있으니까 좋아? 좋냐고. 넌 자식도 버린 새끼야. 그 와중에 아내는 제가 바람핀 걸 기억했나 보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했는지 아낸 신발 주걱으로 저를 때리고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저 패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껴안으며 왜 이러냐 엉엉 울고 아이들도 어쩔 줄 몰라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인가 아는 갑자기 옛날 처녀였을 것처럼 립스틱을 붉게 칠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더니 자연스레 팔짱을 꼈습니다. 민기 씨, 우리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민기 씨란 호칭은 아내가 젊었을 적 저와 결혼하기 전 저를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꽃놀이 가자. 약속했잖아. 저번에 나 데려가 주기로. 김밥도 같이 싸기로 했잖아. 뭐야 그 반응? 설마 잊은 거야? 아, 어. 저는 결국 장모님이 이미 차린 밥을 치우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김밥들을 사가지고 와선 김밥을 만들었어요. 아낸 정말 내일의 소풍이 기대되는지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보며 아내가 처녀였을 적엔 이렇게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게 생각이 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낸 소풍을 가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롭게 공기를 느끼고 저에게 스킨십까지 퍼부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문득 이러더군요. 민기 씨, 근데 왜 이리 늙은 거냐고. 갑자기 흰머린 또 뭐냐고요. 전 딱히 할 말이 없어 그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장모님과 아이들을 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내뱉은 말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어요. 민기 씨,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아내가 말한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아들이 처음으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전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나 아들을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아들은 잔뜩 상처받아 있었고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들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는 아픈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주자. 우리가 이해해주자. 전 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제 자신을 위로하듯 아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쳤을 아들의 마음을 쓰다듬듯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아내를 여기 집에 두는 게 맞을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게 괜찮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강인했습니다. 제게 먼저 엄마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까지 엄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는 아이들과 반대로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들어 저를 붙잡은 것이었어요. 아내는 두 무릎을 세워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무서워. 뭐가? 전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이 잠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애들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내가 내 배로 낳은 새끼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 아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전 세상이 절망과 공포로 무너져 내린 아내의 눈앞에서 아무런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사이에 숨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 뒤로 겨우 눈물을 삼키고 아내의 두 손을 아주 꽉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당신 알아보면 되지. 나 너무 무서워. 나, 나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아낸 그제야 제품에서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내었습니다. 전 아내의 머리를 제 품에 가두곤
몇 번이고 아내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속삭이며. 그리고 그날도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제 아내로, 엄마로 남아주길. 신이 아내의 기억을 조금씩만 거두어 가시길. 그러나 저의 간절한 바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었지만 아내의 병세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선 하나하나 모든 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기억들은 사라지고 먼 기억들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는 예쁜 소녀가 되었다. 어느 날은 임신한 여자가 되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 제게 달려온 적이 숱했고 제 앞에서 대놓고 소변을 보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눈에 띄게 힘들어했고 저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양원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아이들도 곧 내일이면 대학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은 어쩔 텐가? 이제 자네도 다시 돈 벌고 애들도 살아야지. 그게 내 딸이 바라는 걸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의 전쟁이었고 아이들의 학업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죄가 많은 저는 아내를 쉬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제가 아내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집을 부렸어요. 나 한 번만 요리하게 해줘. 아내의 눈물에 어쩔 수 없이 제 보호 아래 요리를 하도록 일단은 내버려 두었어요. 아내는 예전처럼 능숙하게 팔을 썰지도 양파를 깎지도 못했지만 고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려 했어요. 또 신혼때처럼 제 앞으로 와서 찌개의 냄새를 맡아보게 하더니 식탁 위에 찌개를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완성된 차돌박이 된장찌개, 한술 뜨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걱이 제 입으로 날아들어온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주걱으로 때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쁘다고. 죽어. 진정해. 진정해. 주걱부터 내려놓자. 내려놔. 다쳐. 전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주걱부터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걱을 휘두르며 저에 대한 증오를 온몸으로 뿜어냈습니다. 너 돈도 안 벌었어. 너는 날 죽이려 했어. 넌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려 했어. 아내의 말은 그녀가 휘두르던 주걱보다 더 날카로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 놀라서 순간 방어 자세를 내려놓았고 그 한순간 방심한 사이 아내의 주걱이 제 얼굴로 성큼 다가왔어요. 전 다급히 맨손으로 아내가 휘두르는 주걱을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고 뒤통수에서 뜨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니 그만해. 전 아내를 껴안으며 애걸했어요. 아내는 제 품속에서도 한참을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도 불가능한 놈, 구제불능, 암덩어리.
그 욕설들이 비수로 날아들어와 제 상처를 헤집고 또 헤집었지만 전 아내를 놓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아내 역시 몸싸움에 기력이 나가버렸는지 어느 순간 제 품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전 아내가 제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며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간 제게 느껴왔던 분노와 증오심이 새긴 멍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빼꼼 열리더니 틈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낸 베개를 끌어안곤 말똥말똥한 두 눈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알았다며 아내를 재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헛하며 숨을 들이키더니 제 상처를 보고 물었어요. 왜 그래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실수로 넘어졌어. 정말요? 아낸 제 곁으로 다가와서 제 머리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슬픈 목소리로 아프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후다닥 방 밖으로 달려나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앉아 제 머리 위 상처에 살살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시야에 맞춰 앉아 정성스레 제 상처를 치료해주는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외모는 같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젠 제 곁을 떠나서 보다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 아내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아내 앞에선 울지 않으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재빠르게 눈물을 닦아내려 하자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곤 조심스레 제 볼 위로 흘러내린 눈물들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연민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울지 마요. 마음 아파. 슬픈 게 아니라 그냥 기뻐서 우는 거야. 뭐가 기쁜데요? 당신이 지금 날 치료해 주잖아. 아. 그러더니 아내는 처녀 시절 제게 보여주었던 웃음 그대로 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흔적을 쫓듯 따라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날 요양원으로 입소하기 전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아내를 태우고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오늘 다행히 아낸 저를 만나던 처녀 시절의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아낸 바람을 따라 손을 휘휘 저으며 연신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 가요? 좋은 데 놀러 가. 정말? 좋은 곳이란 말에 아내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한층 더 들떴습니다. 잠시 후 제가 아내를 태우고 간 것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들이 가득 자리한 조용한 호숫가였어요. 이곳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이 호숫가는 그때 이후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전히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아내의 입이 자그맣게 벌어졌습니다. 아낸 역시 이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그때와 같았어요. 물속에 꼭 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의 아내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어졌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내 말에 아내는 저를 그윽한 눈동자로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사람처럼요. 이윽고 아내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이 툭툭 서슴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내는 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신이 돌아왔어?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켜서 너무 미안해. 나 왜 버리지 않고 계속 옆에 있었어? 왜 그리 고생했어? 아니야. 하나도 고생하지 않았어. 나도 애들도 당신이랑 더 함께 있고 싶었어. 여보,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들어줘. 당신 오늘 요양원에 갈 거야. 내가 애들이랑 다시 당신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나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우리가 자주 갈게. 아낸 다시 한번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낸 그날 요양원에 들어갔고 전 현재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아낸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못해 낯선 아저씨란 호칭으로 저를 부르지만 전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마음이 간절해지는 어느 날은 신에게도 빌어봅니다. 아내가 아주 가끔은 우리 가족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내를 천천히 거두어 달라고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